네, 지금부터 유럽을 제패한 쌀쌤 피아니스트의 연주가 시작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하는 쌀쌤이에요. 여러분 잘 계시죠? 네. 오늘 날짜로 오늘이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죠. 그래서 제 와이프는 집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저는 근로자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실에 왔습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이제 그 삼국이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가장 발전이 늦었던 신라가 드디어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우는 시간과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게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비판도 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론도 좀 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이게 똑같은 역사적 사실이라도 바라보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 있는 게 역사의 묘미거든요.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건 향후 여러분들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능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follow me. 자, 첫 번째는 나당 동맹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당은요 뭐죠? 신라의 나와 당이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거는 두 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신라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신라는 왜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아니 왜 외세와 동맹을 맺었지? 그냥 같은 나라와 동맹을 맺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신라의 사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때는 바야흐로 어디로 가냐면 642년으로 가는데, 자, 의자왕이랑 선덕여왕이 전쟁을 펼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이 의자왕이 젊었을 때 해동 증자라는 타이틀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영특하고 효심이 깊은 왕이었어요. 굉장히 능력이 있었던 왕이었고, 그리고 원래 이 백제는요 이 신라와 관계가 굉장히 나쁘죠. 왜? 그렇죠. 성왕이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해서 관산성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자왕이 선덕여왕에게 계속 공격을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40여 개의 성을 빼앗겼더라. 자, 지난번에 20개라고 했는데 40개로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40여 개의 성을 빼앗았고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놔야 되는 성이요, 대야성입니다. 세숫대야성. 대야성인데 여기에서 누가 죽냐면요 김춘추의 딸과 김춘추의 사위가 죽어요. 여기서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김춘추의 딸과 사위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신라와 백제와의 관계는요 그냥 단순히 국가 운영에 얽혀져 있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복수의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알겠죠? 복수의 관계가 되어버리고, 이 나중에 향후 왕이 되는 김춘추는요 이 자신의 딸을 죽인 이 의자왕에게 뭘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복수를 하고 싶어 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춘추가 첫 번째로 누굴 찾아가냐면은 고구려를 찾아갑니다. 누굴 만나냐면요, 연개소문을 만납니다. 연개소문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죠. 지금 백제가 이래 저래 해가지고 내 딸도 죽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러다가 우리 신라 망하겠습니다. 동맹을 맺고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옛날에 뇌물 마리깐 때 저희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옛날부터 정통의 동맹군이고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뭐 그런 관계 아닙니까?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연개소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진흥왕이 우리 땅 뺏어가지 않았냐? 한강 이북 중령 이 북의 땅을 주면 오케이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령 이북의 땅이 어디냐라고 하면 한강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흥왕 때 먹었던 그 한강 지역을 고구려에서 내놓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김춘추 입장에서는 도와줄 동맹을 맺겠습니까? 못 맺겠습니까? 못 맺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아시죠? 별주부전 이야기 아시죠? 별주부전, 토끼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그 토끼와 간, 그 거북이가 찾아와가지고 토끼한테 우리 용왕이 사는 곳에 놀러 올래? 그래가지고 놀러 갔다가 잡혀가지고 이제 간 내놓으라고 죽을 뻔 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간이 있으니까 집에서 갖고 올게, 그래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가 이제 김춘추가 이 얘기를 연개소문한테 하고 도망을 나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설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또 어디를 찾아가냐면 일본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일본이는요, 원래 신라랑 친한 게 아니라 어느 나라랑 친합니까? 그렇죠. 백제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이 일본에 찾아가서 동맹을 맺자라고 했을 때 바보 취급을 받았어요. 바보 취급을. 지금 우리는 원래 백제 편인데 너네 왜 와가지고 이러니? 이상하다 너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어딜 찾아가냐면 당나라를 찾아가는 겁니다. 당나라를 찾아가서 이제 동맹을 맺읍시다라고 하는 거죠. 당나라 입장에서는, 야, 너네 신라, 너네 조그만한 나라가, 원래 동맹이라는 건 원래 여러분, 동맹이라는 건 대등한 관계예요, 그죠? 대등하게 동맹을 맺어서 서로 약속을 주고받고 같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건데, 당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이 작은 신라와 우리가 대등하게 동맹을 맺을 수 있고 약속을 한단 말이냐. 그냥 너네는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고, 또 우리가 뭐 딱히 뭐 이득이 없잖아, 너는 우리가 백제 먹어서 뭐해 하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시험에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큰 약속은 이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냐면 대동강 이남 지역은 신라고요, 대동강 이북 지역은 님들이 드세요. 이 말은요,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지도에 나오겠지만은 대동강 이북 지역은 평양보다 약간 위에 있어요. 대부분 고구려의 땅이죠. 고구려의 웬만한 땅들은 다 당나라 니들이 먹고, 백제를 포함한 평양 조금만 해서 이건 우리가 먹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나라 너네도 수나라 때부터 시작해서 고구려랑 싸우는데 맨날 졌잖아. 너네 혼자 안 될걸? 근데 너네 그 땅 갖고 싶지? 그러면 우리가 그 땅 줄 테니까 우리랑 같이 한번 싸워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당나라의 연호를 사용할게. 원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당나라 연호 사용하고, 당나라의 이제 복장, 공복이라고 하는데, 당나라 신하의 공복을 똑같이 우리가 입을게. 우리가 그래서 굉장히 섬기는 이 약간 그 동생 같은 국가가 되도록 노력할게. 자, 그래도 못 믿겠으면 그 김춘추의 둘째 아들을 인질로 내가 보낼게.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게 대등한 건 아니죠. 니들이 봐도 대등한 건 아니고 약간 그 신라가 많이 믿지는 장사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니 신라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믿지는 장사를 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야성. 이건 김춘추의 개인의 복수도 있지만 이미 이 해동증자라고 불렸던 의장의 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요 신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고구려도 이미 신라에 대한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김춘추 입장에서는 나라의 국운을 위해서라도 믿지는 장사를 할 수밖에 없더라. 지금 자존심이 중요해?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구려 연개소문이 이 김춘추의 동맹을 받아줬더라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찬란했던 고구려의 영토가 대부분 당나라로 넘어갔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지만 역사에는 가정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통해서 너무 그렇게 그쪽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우리는 현실 감각과 역사적 팩트만을 가지고 오면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구려가 하여튼 멸망했다, 너무 싫다, 난 신라가 싫어, 이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거죠. 야, 그렇게 약했던 신라가 어떻게 해서 통일을 했을까를 봤더니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강대국이었던 당나라와 이제 외교 관계를 통해서 통일을 했구나. 좀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여러분 선진국과 강대국과 좋은 관계를 좀 믿지더라도 맺고 이어져 나가는 게 국가의 국운을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자존심보다는 실리적인 외교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동맹을 맺는데 당나라 입장에서도요. 당의 입장에서도요. 자, 초기에는 신라를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말했잖아요. 작디 작은 나라가 와서 동맹 맺읍시다. 동맹 맺자고 하면은 아니 동맹을 왜 맺어야 돼? 648년이거든요. 다장 동맹이 648년이거든요. 여러분들 645년에 안시성 전투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당태종 이세민이가 패배했던 그때가 불과 3년 전이다. 처음에 초기에 신라가 왔을 때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 당태종이 이런 이야기 아세요? 당태종이 선덕여왕에게 꽃씨를 선물합니다. 향기가 나지 않는 꽃씨를 선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선덕여왕을 비하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왕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고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그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덕여왕도 연세도 많으시고요. 자, 그래서 꽃씨를 주면서 너네 이 꽃씨를 잘 키워서 꽃으로 만들어봐. 아마 향기가 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나비가 오지 않을 걸. 이런 걸 약간 이제 선덕여왕이 까는 것 좀 비난할 정도로 무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뀌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바뀌냐면 김춘추가 찾아갔을 때 성대히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록만 보더라도 이 당나라에서는 신라와의 동맹을 맺을 때 굉장히 협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신라의 도움 없이는 아무래도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 알겠죠? 그렇죠? 안시성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혼자서는 장악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필요성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요. 신라의 굴량미 계급은요
훗날 이 군량미 배급은 훗날 이 평양성 즉 그 고구려의 수도를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인 나당 동맹이고요. 우리는 이제 백제의 멸망과 백제의 부흥운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백제의 멸망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요 84페이지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 사비 지역 지금의 어디죠? 부여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가면은 그 낙화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의자왕이 그 당나라의 군대와 신라의 군대의 침략으로 이 부여 사비성이 함락되었을 때 그 낙화암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결을 했고, 그것을 이제 슬퍼하는 3,000명의 궁녀들, 왕의 여자죠. 궁녀들이 치마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풍덩풍덩 빠져서 밤새도록 빠져가지고 자결을 했다. 국가에 대한 이 백제 여자들의 이 연려와 그 여자를 개인적으로 탐닉했던 그 3,000명의 여자를 탐닉했던, 국가를 돌보지 않고 여자만 밝혔던 의자왕이 극명하게 비교가 되면서 백제가 망했던 이유는 의자왕이라는 인물의 탐욕 때문이었다, 이렇게 나타내는 글들이 많았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거짓말입니다. 왜냐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의자왕은요 자살을 하지 않았고요, 당나라에 가서 죽습니다. 당나라의 인질로 끌려가서 죽게 됐으니까 그것 또한 팩트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이 3,000명의 궁녀가 그 백제에서 살려면은 굉장히 큰 이제 왕실 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은 서울에 이제 경복궁, 창덕궁 있잖아요. 여기 이제 궁녀가 500명 됐다고 합니다. 3,000명은 6배가 크다는 건데, 그 엄청나게 큰 궁궐터가 이 백제 삽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백제의 궁궐터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규모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젊은 여자들을 3,000명이나 데리고 있었다면은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이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자왕의 3,000명 썰은요, 이 신라 더하기 후대의 이런 많은 이제 역사학자들과 시인들이 그냥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억울하면 멸망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겨야 돼요. 자, 백제의 멸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백제는요 유명한 이제 인물이 있는데, 성충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계백장군님이 있어요. 성충이요 유명한 이제 그 귀족인데, 이 귀족이 결국에는 자살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나라 꼬라지가 심상치 않아요. 그죠?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왕족과의 갈등 때문인데요. 이 의자왕이 이제 자신의 친족 위주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배웠던 담로 기억하십니까? 담로, 지방에 설치했던 관청들, 거기에 자신의 왕족들만 계속 파견을 하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여기에 귀족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반발을 하는 거죠. 아니, 왜 너네 위주의 정책만 펼치냐,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펼치는 거고, 성충은 의자왕의 이러한 정책에 반발을 하면서 나중에 자결을 하게 됩니다. 처형을 당했다는 설도 있고 자결을 했다는 설도 있는데, 여튼 자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성충이 살아생전에 했던 말 중에서 무슨 말 하냐면, 우리 백제는 수군과 육군이 쳐들어왔을 때 수군은 기벌
포에서 막으면 되고 탄현에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의 이 수군들이 배를 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 기벌포에 내리면은 안 된다. 기벌포에만 못 내리게 하면은 백제는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육군도 탄현에만 못 오게 하면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 의장과 친족들과 이 귀족들이 나중에 여기에 병사들이 오는 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못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군의 기벌포에는요 누가 오냐면 당의 13만 군대가 오게 됩니다. 소정방이라는 들어보셨죠? 당의 13만 군대가 오게 되고요. 탄현에는 김유신 말머리를 했던 김유신이 5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협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나오냐면 계백장군의 결사대 5,000명과 김유신이 5만 명이 어디서 붙습니까?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알아두시면 좋은데 황산벌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황산벌에 대한 영화가 나왔습니다. 코믹 영화인데요. 실질적으로 역사책에 나온 이야기라는 것을 많이 고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진짜 수업이었으면 제가 스크린에다가 가끔 좀 틀어주기도 하는데 저작권 문제로 제가 틀어줄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혹시 이준익 감독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틀어줘도 괜찮겠습니까? 아이고 황산벌에서 싸우게 되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초기에는 백제군 우세 하지만 신라 승리. 여기서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여기죠, 여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연전연패를 하던 신라가 결국에는 백제를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아시죠?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그죠? 거기서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김유신 노래 가사가 좀 이상하죠?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이 노래 들어보셨죠? 여기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단굴이 등장합니다. 단굴 생소한 이름이죠. 단굴은요 화랑도의 화랑이었어요. 얘가 이제 창을 들고 말 타고 단벌 필마라고 하는데 들고 막 가면서 혼자 막 싸우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본 누구냐면 이 죽음을 본 품일이라는 사람이 김품일이 자기 아들이었던 관창에게 니도 관창아 니도 단굴처럼 해라 창 하나 들고 말 타고 가서 싸우다가 죽어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전쟁에 나가서 죽어라 라고 하는 거죠. 저도 아들이 있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 전투에 내포하는 의미가 어느 정도였냐면 전쟁에 참여했던 이 계백 장군은요 생각을 했어요. 5,000대 5만이고 이 당나라 소정방의 군대가 13만 명이 왔으면 이미 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처자식은 나중에 노비가 될 거야. 그래서 노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냐면요 처자식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해요. 그리고 이 김품일도 이 전쟁에서 지면은 신라의 국군이 굉장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뭐합니까? 자신의 아들을 사지에 보내서
죽입니다. 역사에면 관창이 말 타고 막 가다가 이제 그 계백 장군에게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혀서 투구를 벗겨보니까 애가 너무 어린 거야. 그래서 야, 이렇게 어린 애를 죽일 수 없지, 돌려보내라.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관창이 돌아와서 우물가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아빠 이번에 진짜 간다. 아빠 나 진짜 가. 나 가면 죽어. 안녕, 저승에서 봐. 그리고 딱 갔다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관창이 딱 죽고 나서 머리만 신라로 보냅니다. 근데 이 계백장군이 보내면 안 돼, 머리를. 근데 계백장군이 머리를 보내고 나서 이 김품일이가 자신의 아들 머리를 이렇게 들고 신라군에게, 봐라, 이 어린 나의 아들도 전쟁에 참여하는데 니들은 뭐하냐, 신라를 위해 싸우자. 그래서 이겼다고 합니다.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여기에 노래 가사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릴 때 배운 노래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그때 당시 우리 선조들은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겠죠. 그죠? 가슴도 아팠겠고요. 결국에는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손쉽게 멸망을 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백제가 그냥 망한 게 아니고요, 부흥운동을 합니다. 독립운동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망했다. 왜냐하면 그 신라와 그 당나라는요, 이런 겁니다. 다른 백제의 영토들은 다 건들지 않고 최대한 빠른 루트로 인해서 그 사비성으로만 갔거든요. 그래서 의장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복 끝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백제에 수많은 성들이 남아 있었고 수많은 병사들과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군대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백제를 일으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건 뭐 자명한 거고,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교과서에 나와 있겠지만 두 군데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죠. 자, 임존성이랑 주류성인데요.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입니다. 여기는 이제 임존성인데 흑치상지라는 사람이 이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면 복신과 도침이 이 주류성에서 백제의 부흥운동을 펼치게 되는데요. 역사 교과서에는 별말 없어요. 그죠? 이들은 사비성을 공격하며 신라와 당에게 위협을 주는 큰 규모의 세력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 복신과 도친이 200여 개의 성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이 200개면 거의 백제의 대부분 땅을 갖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 하냐면 불량리를 장악합니다. 복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했고, 이 사람이 상자평이었어. 알죠? 귀족에서 가장 높은 사람, 국무총리. 이 사람이 성에서 성문을 굳게 닫고 신라와 당나라와 싸우지 않고 뭐 하냐면 신라와 당나라의 병사들이 먹을 수 있는 분량미만 싹둑 기습작전으로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당나라는요, 원래 13만 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13만 명 중에 공교롭게도 10만 명은 돌아갑니다. 뭐 생각을 해보세요. 이 13만 명이 이 한반도에 있어서 매일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잖아요. 이미 의장도 죽었는데. 그래서
3만 명밖에 안 되는 병사에다가 원래 백제는 싸움을 잘했어. 앞에서 말했지만 의자왕 초기에는 신라의 성을 40개나 뺏을 정도로 기본 체급 자체는 백제가 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부흥운동은 사실은 굉장히 신라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운동이었다. 아니지, 그렇지, 운동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실패했냐? 내부 갈등이었어요. 누구와 누구냐면 복신과 왕자였던 부여풍의 내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은 귀족이잖아요. 근데 백제 부흥운동을 펼쳤기 때문에 백제가 부흥하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되겠죠. 왕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왕족만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부여풍을, 둘째 아들인 부여풍을 왕으로 삼습니다. 근데 얘는 일본에서 오거든요. 얘가 원하는 건 전쟁이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복신은 전쟁보다는 뭡니까? 그쵸, 기스, 유지. 시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할 것이다. 아니다. 싸워야 된다. 복수 해야 된다. 둘 간의 갈등 끝에 부여풍이 복신을 뭐 하냐면요, 살해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임전성에 있었던 흑지상지국도 부여풍에게 등을 돌리고 많은 신하들이 이 부여풍에게 등을 돌리면서 백제의 부흥운동이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이 백제의 멸망의 첫 번째 원인이 왕족 간의 갈등이었다고. 귀족과 왕족의 갈등이었다고. 근데 이 백제 부흥운동의 실패도 크게 보면은 왕족과 귀족 간의 갈등이었던 겁니다. 내부 분열. 그러니까 멸망을 당한 건 어찌 보면 당나라의 침략과 신라의 공격일 수도 있겠지만 더 어찌 보면 내부 분열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건 국민들의 분열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많은, 옛날에는 뭐 지역 분열,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최근에는요, 남녀 간의 분열도 좀 조심스럽고, 세대 간의 분열, 60대 이상과 그 밑에 이하의 갈등, 더 크게 보면 남과 북한의 갈등, 이런 우리나라 안의 내부 분열이 우리나라의 멸망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전투가 있어요. 백강 전투입니다. 이 백강의 위치는 정확히 어딘지는 몰라. 그냥 뭐 금강에 있는 하구에 서해 바다 만나는 곳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와, 진짜 일본이 4만 명의 병사를 보냅니다. 4만 병사와 그때 당시의 1000개의 배를 보냅니다. 백강으로 보내서 백제와 일본의 연합부대가 신라와 당나라와 싸우게 됩니다. 굉장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4만 명의 병사와 1000여 개의 그 배라는 건 거의 일본의 국군을 모든 걸 건 거였어요. 희한하지?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백제를 도우려고 했을까? 그때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당나라와 척을 지을 수도 있는 나라에 그런 국군이 걸려있는데 왜 도우려고 했을까? 그만큼 그 백제와 일본 간의 관계가 돈독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참 가슴 아픈 거는요, 백제는 이때 대장이 누구였냐면 부여풍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에 또 백제가 나옵니다.
신라와 당과 이 둘을 지원하는 백제파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여 융이 몇품을 공격을 하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백제는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내부분열로 끝나게 되는 건데, 자, 김춘추의 개인적인 복수는 일단은 끝났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김춘추가 그 의자왕을 만납니다. 인질로 온 의자왕을 만나서 거만하게, 야, 술 한잔 따라봐. 의자왕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술을 따르겠죠. 어이씨. 일단 술을 딱 받아서 술을 의자왕의 얼굴에다가 팍 뿌립니다. 네가 감히 내 딸을 죽여!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이 김춘추에게 이제 아들인데요. 이제 나중에 왕이 되는 문무왕이 되는 김범민이 그 의자왕의 첫 번째 아들 부여융을 밧줄로 꽁꽁 묶어서 구타를 합니다. 내 누나를 네가 막 죽여! 뽀!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춘추 일가의 개인적인 복수는 여기서 해결이 됩니다.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고구려 남았겠죠? 다음 시간에 고구려의 멸망과 고구려의 부흥운동 그리고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까지 해서 삼국시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황금 연휴 기간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사회적 거리 두기와 손 씻기, 마스크 착용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